네,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북런치라는 또 프로그램을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정부 청사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가끔 보면은 뭐 교육부에서 부르고 국토부에서 부르고 뭐 어디 부에서 보면은 공무원분들 어디 강의 듣고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서 좀 새록새록합니다. 저는 어떻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해서 그냥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반복을 하다 보면서 조금씩 이 이론을 나한테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이 이론을 이렇게 맞추면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최적화된 투자법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게스트분들 중에서는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들, 뭐 이론을 바탕으로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그냥 실전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라에서 돈을 풀면 증시가 오르고, 나라에서 돈을 거두면 증시는 내립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보통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돈을 풀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가져갈까? 아니면 그래도 더 풀지 않겠어? 지금 좀 많이 올랐지만, 증시가 2배 올랐지만 그래도 또 사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욕심과 공포로 이거를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증시는 오른다. 그러니까 올해 돈을 풀 거냐 아닐 거냐를 딱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돈을 풀기 어려운 구조죠. 이미 2년 동안 정말 많이 풀었고 2020년에 전 세계가 돈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집값이 막 갑자기 많이 오르고 증시가 많이 오르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뛰어들었냐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참담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돈쌀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들어왔냐면, 그냥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들어온 거고, 그럼 이 돈이 주식시장에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뭐 그냥 집이나 살까? 금리도 싸고 돈도 많이 풀었는데 하면서 집을 사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 오르고 뭐 난리가 나면서 갑자기 영끌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럼 이때 그러면 주식이랑 부동산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이 풀리면 벌어지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다 팔고 도망쳐도 되는 타이밍이 하나 있는데요. 정크 자산이 오르는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거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장들이 있습니다. 2021년으로 딱 뽑자면은 코인. 지금의 코인은 좀 다르죠. 트럼프가 이제 인정해줬을 때의 코인과 2021년에 글로벌 코인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코인, 우리 김치 코인이라 그러죠. 그게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집값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주식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뒤늦게 따라잡고 싶은데 아직 안 오른 게 뭐 있나 찾아보니까 정크 계열들이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돈이 쏟아지게 들어갑니다. 이게 투자 원리 끝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AI가 뜬다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오릅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안 된대.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계속 무궁무진하게 독점을 하고 팔려야 된대. 그럼 직관적으로 딱 쐈으니까 엔비디아부터 확 오르겠죠. 이제 엔비디아 많이 오르고 나니까 엔비디아 사기 좀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뭐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회사들,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또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레이어 2죠. 2단계가 올라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합니까? 저 회사도 AI 냄새가 좀 난대. 이제 그렇죠. AI 향을 피고 있대. 뭐 AI 쪽으로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했대라고 하면서 얘네들 주가 10배씩 올라갑니다. 정크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는 거의 이제 끝물을 알리는 때인 거죠. 이 끝물이 언제까지 간다의 공식은 없어요. 뭐 반년 갈 수도 있고 일주일 갈 수도 있고 1년 가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돈을 풀고 나면은 결국은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타이밍에 있다고 하면은 자산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미 돈을 풀고 증시나 자산이 꽤 오른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한 것 같다라 생각할 때는 이제 좀 포트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이게 저는 포트폴리오의 기본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자기들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넣고 있는 건데 기본 개념은 이렇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가야 될 때 전쟁이라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금융도 전쟁이다. 그럼 전쟁을 내가 뛰쳐나가야 될 때랑 전쟁을 중단하고 다시 후퇴해서 물러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같이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뭐 아니면 애플 뭐 이런 좀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굳이 계속 전쟁을 나갔다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내 돈이 신규로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와 빠져야 될 때를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2라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이 M2를 보면은 나날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M2의 전년 대비 증가율 아니네요. 예, 그냥 M2네요. 쌩이네요. 죄송합니다. M2 그대로 넣은 건데요. M2가 뭐냐면은 현금, 예금 등 금융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중에 도는 돈을 우리가 M2라고 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쓰겠죠. 시중에 돈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저희 배에 있는 그 대원들의 간식을 다 책임졌었어요. 뭐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원의 간식을 책임지는 건데 귀찮아서라기보다는 한번 좀 관리의 영역상 이 친구들한테 출동 내내 간식을 OS만 준 적이 있습니다. OS를 처음 주니까 다 소비되고 사라져요. 근데 다음날 OS 나오니까 애들이 안 먹고 조금 쟁여놓는 친구들이 생겨요. 3일, 4일 되니까 잉여 OS가 생겨요. 그거로 담배랑 교환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배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본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하루에 한 꽉씩 줬더니 이제는 OS 한 꽉을 줘야 담배 한 개 피랑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M2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산은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어요. 기업의 주식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갑자기 강남의 집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만 늘어났어요. 당연히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가장 먼저 벌어집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벌어져요. 또는 먼저 올라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6개월 정도 벌어지면은 그 돈을 좀 사람들이 늘어난 걸 체감하게 되고 장사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가네. 우리 뭐 회사들의 분기 이익 실적이 3개월 단위로 발표되는데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하네. 고용을 늘리네. 투자를 하네. 이렇게 되면서 점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고용이 늘고 월급이 늘고 장사하는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가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나는데 지금 돈을 급격하게 늘리는 구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공장에서 생산한 거는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공장 같은 경우도 생산 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는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생산이 소비를 못 맞춰줍니다. 공급과 수요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죠. 우리는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은 거의 많이 막혀 있는데 갑자기 전 세계가 돈을 푸니까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돈은 또 생기니까 집에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뭐 쿠팡으로 주문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소비가 늘어났죠. 못 맞추니까 그 LA 롱비치 항에서 항만 노동자도 없는 상태에서 막 물건 컨테이너는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운임비가 폭발하기 시작하죠. 배가 계속 밀려버리니까요. 운임비 밀리고 생산 공급망 막혀 있는 상태에서 수요만 폭발하니까 상품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상품 인플레가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유가가 치솟게 되거든요. 유가가 $100를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버페이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경기보다 오버페이스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인플레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보다시피 M2는 계속 증가해요. M2가 한번 딱 역성장한 적이 있었는데 22년에서 23년 딱 중반부입니다.
이때가 정확히 증시 하락기였었어요. 미국 증시. 시중에서 돈을 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뭘 생활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증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빼고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M2가 감소하는 일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장기 투자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시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말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앞으로 더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M2를 더 빵빵 밀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는 게 투자자의 포인트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뭐 돌파는 했지만 지금 전고점이 2월 달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6월 말 7월 다 돼 가는데 지금 다시 돌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M2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로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증시가 코스피가 순식간에 500을 돌파했죠. 한 달 동안. M2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M2가 조만간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주식시장은 벌써 500포인트가 올랐고요. 부동산도 보시면은 마포구랑 양천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서울의 레이어 1단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울 집값이 막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M2는 넘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뭘까요? 수도권으로 가겠죠. 수도권 집값도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딱 봤더니 그러면 상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상품의 공급을 넣어주면 됩니다. 한 1년 안에 신축을 뚝딱 지어서 대규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요는 없어요. 2년 동안 봐도 거의 없어요. 아마 내년부터 분주하게 분양 돌리고 하더라도 3년 뒤에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서 한 2년 사이 정도는 수도권이라던가 서울 쪽에 이제 주요 지역들 집값 상승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 보는 거고, 거기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아까 생각했던 대로 이 정크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으로 치면 수도권 밖에 있는 집들도 막 올라가는 추세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남겨먹을 게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을 때 주식을 인생에서 딱 한 번 크게 놓친 게 하나 있는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되게 가치 투자자라서 7년 동안 뭐 하나 물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은 주식을 발견했어요. 보톡스 회사 주식을. 한국이 처음으로 보톡스를 개발했다. 그래서 근데 보톡스 주식을 사면 대박 난다. 그래서 2011년인가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톡스를 어떻게 믿고서 그 무서운 거를 이랬던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톡스 맞았다고 뭐 명품 티 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가 병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외국계를 사서 파는 것보다는 국산 거를 사서 파는 게 마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이 추천해 주는 대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보톡스가 당연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놓고도 안 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마진이 많이 나는 거 위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뭐 서울, 강남이나 뭐 수도권 이런 데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당연하니까 합리적인 논리로 돌아가는데, 지방부터는 이제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찍어주는 곳들 위주로 좀 시세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레이어 3 단계 갔을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보톡스 회사 주식은 2010년인가요? 10,000원 정도였었는데 2017년에 88만 원까지 갔습니다. 메디톡스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거기만 보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겁니다. M2가 벌어지는 건데, M2가 줄어들 때 증시가 같이 폭락했죠. 그런데 M2가 줄어드는 거를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치솟으니까 물가를 잡아야 된다. 계속 연준 의장한테 경고를 했는데 연준 의장이 일시적인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먹질 않았죠. 본인들이 돈을 잔뜩 풀어서 인플레가 벌어지는 상황이 당연한 건데 그 인플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연준 의장이 바보는 아닐 것인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썼던 게 실언을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뭐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월가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다. 연준 의장이. 내가 몇 달 버틸 테니까 너희들 빨리 돈 빠져나가. 이런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거를 알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느꼈을 때 지표가 저렇다라 그러면은
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개인이 먼저 느껴야 되는 거죠. 뉴스에서 아무렇지 않던데, 뭐 멀쩡하다는데, 연준 의장이 멀쩡하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해? 라고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시가 다시 올랐던 거는 M2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던 때였었어요. 이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더 이상 M2를 줄이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2023년 3월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파산했죠. 뱅크런 터지면서 국채금리 막 치솟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은행이 이제 못 견디고 파산을 하기 시작하네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 얘네들 국채를 그냥 그 액면가로 매입을 해줘서 대출해 줍니다. 1년 동안. 그 실질적으로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고객들이 갑자기 나 돈 찾을래요라고 하면은 그 국채를 팔아서 현찰화해서 고객들 예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채 손실이 나겠죠. 만약에 고객들이 돈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뭐 채권 시세가 떨어지던 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기 시작하니까 금융권의 부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대책을 바꿔버려요. 23년, 24년 돈을 계속 풀기 시작합니다. 24년에는 돈을 왜 풀었냐면 선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다 통틀어서 그 대통령 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 정권이 한 번 더 연장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바뀌어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 때 22, 23년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로 바뀐 겁니다. 한 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려고 돈을 좀 많이 풀어봤는데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때 M2를 늘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데 보통 6개월 또는 1년 뒤에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24년도에 돈을 열심히 풀기 시작했던 것들이 25년도부터 서서히 먹히기 시작하겠죠. 지금 사람들은 뭐 관세 얘기하면서 CPI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관세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CPI 뭐 얘기할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를 예상한 기업들이 상당량의 재고를 사와서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팔 때까지는 관세 적용이 덜 되겠죠. 한 2달, 3달 정도 지나야 됩니다. 7월 9일부터 이제 다시 관세 재개되고 중국은 8월 12일일 거예요. 그때부터 관세 재개되면은 실질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시기는 한 10월, 11월 그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막 그 CPI라고 할까요? 소비자 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이때 그 선거 전에 풀었던 것들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문제만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돈을 푸는 게 지금 줄지 않았잖아요. 인플레가 문제인 거지 돈은 계속 지금 풀릴 거란 말인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지금 나쁘진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지금 막 보이진 않는 상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악재가 다가올까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확 꼬꾸라지는 사건. 그러니까 M2를 꼬꾸라지게 하는 이벤트가 뭐가 나올 거냐. 이거를 보는 게 우리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증가율을 보시면은 지금 M2 증가율이 계속 나날이 올라가서 이제 4.5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미국의 평균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미국 역사상 평균은 M2 증가세가 한 4.5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말하는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2.0이라고 말을 하죠. 2.0인데 돈은 4.0, 항상 4% 넘게 더 돈을 풀어요. 그럼 인플레이션 기준치보다 돈 푸는 게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주식시장이 연 2%씩 오르지 않았잖아요.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부동산 시장이 연 2%씩 오른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돈을 훨씬 더 많이 풀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비슷합니다. 그 이상으로 풀면 한 5, 6% 정도 풀어요. 매년 연간. 계속 돈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체감적으로 우리가 왜 자꾸 가난하게 느껴지냐면 물가는 어떻게 잘 틀어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중에 돈을 이렇게 푸니까 상품 가격 인플레랑 자산 가격 인플레가 다른 거죠. 자산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고 예금을 쌓아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점점 좀 가난해지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랑 고모랑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고모한테 막 되게 막 불만을 표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왜 그러니까
1억씩이나 있는 부자가 이러면서 1억씩이나 있는 부자가 이러면서 이제 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1억이 엄청난 부자의 액수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대학교 되고 했더니 10년 안에 10억 모으기라는 그 타이틀이 굉장히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테니텐 카페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10억 가지고서 얘기하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분명 짜장면 가격은 10배도 안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자산 가격만 인플레가 벌어졌는지. 그래서 아마 돈을 많이 푸는 것들이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아마 뭐 대한민국은 올해 25년, 26년 좀 더 많이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 문제, 연방 부채 문제가 하도 화두로 떠오르니까 눈치 보여서 뭘 더하기 쉽지 않은 상태인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럼 풀어야지 어떡하냐라는 주장이 더 강하게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그 한 번 푸는데 추경을 좀 썼잖아요. 25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조에서 12조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뭐 그거에 기업들 것까지 더하면 한 20조, 30조 되겠죠? 저는 그거를 내년에 한 4번 정도 더 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가 터지는데, 그거를 뭐로 틀어막을 것인가? 근데 정부는 항상 상품 인플레만 틀어막습니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 자산 가격을 틀어막는 방법은 알지 못해요. 그냥 경제가 망가질 때만 깎이는 거고. 그러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제 같은 게 나오겠죠. 서울 전역에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틀어막는 방법이 있겠지만, 주식은 어떻게 틀어막을 것인가?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은 많이 경험해봤던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오르고 나면 또 규제 걸 거야라는 이 생각이 있는데, 주식은 틀어막아 본 적이 없죠. 대한민국 코스피가 규제를 할 정도로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르고 나서 또 이제 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천 정도는 올라가야 그때부터 좀 경각심을 깨닫지 않겠나 해서 연말까지 코스피 4천 정도 그냥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4천, 그리고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잘 되면은 한 27년에는 한 5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시장이라는 게, 저도 실적과 기업의 가치, PER을 보고서 적정 주가를 매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양식품이라는 주식이 지금 130만 원이 됐어요. 제가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이 주식 괜찮아요라고 할 때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잘해야 한 50만 원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한 3년 뒤에 50만 원 정도 가야 적정 밸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불닭볶음면 광기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주가가 뭐 130만 원까지 치솟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값은 뭐냐면, 앞으로 이게 영원히 잘 될 거야라는 믿음과 뭔진 모르지만 이게 많이 오른다니까 뛰어드는 불나방 투자 세력까지 들어오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코스피의 적정 가치는 얼마냐라 보면은 한 3,600에서 3,700 정도가 적정 밸류라 보거든요. 거기서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었던 건데, 근데 광기라는 게 붙으면 오늘 이번에 한 달 만에 코스피 500 오르는 거 봤잖아요. 그런 게 2번 붙으면 코스피 4,700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좀 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다.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던 거고, 제가 요거 자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제가 2주 전이었었거든요. 훌쩍 넘어가 버렸죠. 새 정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가능성, 그러니까 코스피가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만들었는데 이미 2주 만에 다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다음번에 또 코인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쪽까지도 바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이제 코스피가 비싸다라 인식을 하면. 이렇게 있었고요. 돈을 거두면 증시는 내린다. 자,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 시장으로 말씀드릴게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시한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제일 리스크예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채 이자, 그러니까 이율이 올라갑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요. 그럼 돈을 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그렇다고 돈을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라 생각했을 때, 이제는 좀 서서히 들어가는 침체, 서서히 한 번의 침체가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거는 쇼크라고 합니다. 근데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 경기를 둔화시키면
금리가 서서히 떨어져요.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면 미국 정부의 이자가 줄어듭니다. 지출해야 되는 이자가. 재정 적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침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고용과 소비를 둔화시켜야 됩니다. 일자리가 좀 줄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관세라는 게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트럼프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관세를 적용하면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미국 내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겠지? 그럼 미국 내에서 실업률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소비는 주는 뭐 이런 경제학에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이상적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죠. 저는 예전에 밀주법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어떤 그 개인 간의 거래를 이제 막는 규제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음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수요도와 공급이. 밀주법을 한다고 해서 술을 안 먹은 게 아니죠. 뒤에서 거래되면서 술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닉슨 쇼크 벌어지고 나서 1차 오일 쇼크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자꾸 인플레가 치솟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상품 가격을 고정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합니다. 콜라 캔 2,000원 이런 식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상으로 못 받게 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될까요? 그거는 국가의 생각인 거고 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따라갑니다. 생산을 안 해버립니다. 그냥 버텨버려요. 그 가격에 만드느니 안 하고 쉬고 말지. 그냥 뻗어버리니까 갑자기 우리 재화라고 해야 될까요? 상품의 숫자가 뚝 떨어져요. 상품의 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공급난이 벌어지고 소비난이 벌어지면서 더 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세를 가지고 뭔가 조율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예측 불허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세 군데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나 한국처럼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국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관세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가격이 2천만 원에 팔리다가 미국에서 그동안은 2,500에 팔렸는데 갑자기 관세까지 적용하니까 3천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산 단가를 500만 원을 손해보면서 1,500에 찍어가지고 그렇게 비용을 맞추면은 우리가 적자를 다 떠안아야 되겠죠.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데 소비가 줄지가 않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기업이 떠안거나 미국 국민들이 떠안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살기 위해서 공급 쪽이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소비가 지금 쌩쌩한 상태에서 공급을 줄인다? 이래 공급 쪽이 피해를 보게 한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전략이 뭔가 안 맞고 있다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게 되면 대신 공급이 과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안 되겠네요. 이제 일자리도 줄고 사람도 소비도 주니까 기업도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풀어요. 그러면 이제 M2가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빵 하고 올라가죠. 보통 우리가 요거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투자하면 늦죠. 6개월 선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여기서 신호가 나올 때쯤 주가가 먼저 올라 버리죠. 주가가 6개월 먼저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는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준은 계속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 정부와 연준의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트럼프 정부는 금리부터 내려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저거 관세부터 더 확인하고 나서 인플레가 치솟나 안 솟나를 확인하고 그때 판단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관세를 적용하는 즉시 인플레가 꽤 고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서로의 생각이 다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점도표가 안 나와 있었는데 저번 주에 나왔던 점도표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다크한 얘기인데 연준의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표였었어요. 4.25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금리를 올해 말에는 한 번 정도 내릴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2번, 그 다음에 내후년 27년에 한 번. 그러니까 27년까지 금리를 한 4번 정도 내리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린 기준금리 원래 2.0 시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2.0 시대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2년 뒤 2027년 말에 3.5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한마디로 M2를 과하게 많이 뿜어냈었던 거고 이거를 줄이는 작업을 22년, 23년에 충분히 해줬어야 되는데 충분히 M2를 빼는 작업을 못했던 거고 결국은 다시 M2가 늘어나면서 자산 가격이 폭발하게 되는 거고 이미 그건 지금 벌어진 일이죠 미국에서. 그 다음이 상품 가격 폭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느리게 지금 가는 상황밖에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만 남은 거죠. 2.0 금리 2.0, 인플레 2.0 기준인 시대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3.0 시대겠죠. 더 롱텀으로 본 게 3.0이었었어요. 더 길게 보면. 그러면 과거의 금리 3.0 기준, 인플레 3.0 기준에서 리먼 터지고 나서 2.0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3.0 시대로 바뀝니다. 근데 과거와 지금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때는 금리도 높았지만 성장도 좋았어요. 미국도 굉장히 고성장하는 국가였는데 성장이 떨어지면서 물가도 떨어지니까 저금리 저성장 미국이 그랬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고금리 저성장에 덫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 테크주들은 워낙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건 좀 다르게 빼놓고 나서 보면은 일반적인 미국의 그 기업들, S&P 500에서 빅테크들 다 빼고 남은 기업들 보면은 S&P 시총의 한 6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과연 저성장과 고금리를 버텨내면서 뭔가 돈을 버는 과정이 나올 것인가?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침체 구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던 겁니다. 그랬던 거고 그러면 이때 그럼 우리는 고금리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3.0 정도 시대에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0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예전부터 한 1, 2년 전에 계속 얘기했던 말이 맞는 거죠. 아마 이번과 다음번에는 과거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인플레가 만성 인플레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이제 M2 관세인데 그래서 이 관세를 재개하는 거는 그냥 기름에 불을 붓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 나왔을 때 4월 달에 증시가 쇼크를 먹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90일 동안 유예할게라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세 카드를 강하게 쓰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 다 돼갔습니다. 7월 9일이면 저희 이제 한 일주일 뒤인가요? 12일 뒤쯤에 이제 다시 관세 재개해야 되는데 별 말이 없어요. 아는 거죠. 이 말 언급하는 즉시 또 시장에 또 흔들어 버릴 걸 아는 거죠. 물론 트럼프 마음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증시 눈치 보고 있고 그 채권 시장 눈치 보면서 이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 잘 아니까 발언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좀 버텨보니까 90일 유예해 주는데 이번에 또 괜히 적극적으로 좀 굴욕적인 협상을 하느니 그냥 버텨버리자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상 서로 이득이 되자고 했던 건데 갑자기 왜 관세라는 걸 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왜 갑자기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계속 버티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저번처럼 그냥 우리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관세 적용을 빡 때렸으면은 힘의 논리로라도 어떻게 우격다짐으로도 밀어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기는 쉽지 않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유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별로 지금 관세에서 겁을 먹지 않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지금 어디죠? 미국 같은 경우 아니 중국 같은 경우는 8월 12일입니다. 다른 나라들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중국이랑 같이 재개하게 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날짜를 맞추지는 않겠는가. 그래서 한 30일 정도 더 유예를 주고 이제 중국이랑 다른 나라들 모두 다 뭐 8월 12일부터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했는데 국가는 수익이 나지만 국민은 인플레 그쵸. 국민은 인플레를 보는 손해가 나고 기업은 마진 감소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관세가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미국 증시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소식 중에서 제일 나쁜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관점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인플레를 더 부채질하는 정책이 관세인 거죠. 그러면서 관세는 뭡니까? 수출국이랑 수입국, 국민 셋에서 거래되고 있는 돈에서 관세라는 그 세금을 붙여서 뺏어가는 거예요. 유동성을 뺏어가는 거죠. 마치 쿠팡의 거래 대금의 20%를 세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돈들, 우리 M2를 뿜어냈던 돈들이 쭉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빨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좋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침체는 오고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관세는 정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다른 상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만들어가지고 저희 좀 2주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좋아요. 유동성 증가 이벤트가 많았었어요. 딱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근데 미국은 유동성을 딱히 증가할 만한 이벤트들은 많진 않아요. 감소할 이벤트들은 시한폭탄처럼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6월에 미국을 투자할 거냐 한국을 투자할 거냐라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물론 한국에 투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게 다 같이 오르는 증시는 아니에요.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들은 더럽게 안 올랐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그렇죠. 막 뭐 카카오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잭팟 난 거고. 그런 것처럼 알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업종을 더 잘 골라야 되겠죠. 예. 아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뭐가 더 수혜를 볼 거야라고 했을 때 넣자면은 경기 부양책,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시 부양책 딱 3개 써놨잖아요. 이 관련주밖에 안 올랐어요. 지금. 기업의 실적으로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돈을 좀 풀지 않겠어? 상법 개정하면서 뭐 지주사들 더 쫙쫙 이렇게 하겠지 않겠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관련주들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제가 느꼈을 때는 굳이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이 10배씩 올라가는 게 말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차근차근 뭐 10년 동안 10배 올라간다, 5배 올라간다, 그거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실적 따라가야 되는데 서클이라는 그 주식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주식이 10배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시장은 그냥 그걸 바라보고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첫 기술이 나와서 상장한 회사가 존재할 때 한 3개월 좀 약간 딜레이를 주고 한국에서 똑같은 걸 찾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제2의 엔비디아 찾아라 이러면서 제2의 엔비디아는 거리가 없었으니까 별로 못 올랐는데 제2의 테슬라 찾아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전기차 관련주들 주가가 10배씩 오르고 그 다음 결과가 어땠나 보시면 됩니다. 3달도 못 버텨요. 왜냐하면 그 작전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시가총액이 1조 이하다, 5천억 이하다. 그런데 뭐 관련주라고 하면서 주가가 10배씩 올라간다. 그거는 도망쳐야 됩니다. 그 테마주 성격을 좀 많이 띱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주도 업종인데 장기적으로 갈 걸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고금리 저성장 시대로 가게 되면은 업종을 더 잘 골라야 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올라가는 시대는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나라에서는 돈을 풀겠죠. 근데 과거처럼 미국이라고 관점으로 볼게요. 코로나 때 같이 국민들한테 돈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찍어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질병으로 인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뭘 하냐면은 정책을 내세웁니다. 일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 바이든이라면 신재생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 지원금들이 들어오겠죠. 트럼프라 그러면 원자력이라고 하면은 원자력에 관련된 지원금이나 정책들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바이든 시절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 전쟁 속에서 단순히 그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생산한 에너지를 소비자한테 연결해주는 송배전, 변압기, 전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았는데 문제는 과거에는 중국산이 60%를 차지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근데 미국 내에서 그 수명이 30년인데 25년까지 썼었어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절에 인프라 쫙 깔아놓고 나서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때는 됐는데 과거와 다르게 데이터 센터다, AI다, 전기차다 해서 더 큰 전선, 더 큰 변압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고전압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중국산은 또 쓰지 말라고 해서 백도어라 해서 쓰지 말라고 하니까 선택 사항이 별로 없는 거죠. 멕시코 거 하려 했더니 멕시코 것도 대부분 택가리에다가 얘네들도 생산 능력이 갑자기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고도의 기술자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딱 하나 남은 거죠. 딱 2개 남았었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과 일본에 있었던 전력회사들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친환경의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원전으로 바뀐다 한들 안 바뀌는 거죠. 송배전 자체는 어쨌든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또 새로운 것들 중에서 뭐 괜찮은 거 없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에너지 수요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게 제가 보시면은 AI로 인해서 굉장히 전력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에너지 전력 수요만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요, 밤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뭐가 될까요? 밤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GDP가 늘어날수록,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의 전력 소비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전력 수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계속 같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기 수요들, 그러니까 난방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석유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그것도 바꾸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수요는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석유 수요까지 전기로 바꿔야 되면서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전기를 더 많이 먹는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뭐 난방도 있겠지만 기계도 있을 거고, AI 데이터 센터, 로봇,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뭐 장기 투자라고 보면은 전기가 계속 필요할 곳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저도 한 2년 동안 보면은 에너지가 제 관심사의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내내 좋아요로 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더럽게 안 오르더라고요. 그게 한국전력. 6월 되고 나서 2배 됐죠, 갑자기. 예.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이 회사가 멀쩡하고 괜찮고 우량주인데 주가가 안 오르는 에너지 회사가 있다? 그냥 보험이라 생각해놓고 좀 깔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다른 게요. 미국은 태양광 발전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사람들끼리 말싸움을 해요. 태양광이 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비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고 에너지 정책을 짠다? 그것도 또 어려워요. 필요해요. 풍력도 마찬가지고, 원전 없이 에너지 정책 짠다?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게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 거고, 아마 에너지 믹스가 이번 우리나라 정부에서 되게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너무 스테이블 코인에만 집중된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그거는 새로 생겨나는 거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던 거니까 한데, 에너지 믹스 사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볼 만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예, 그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주로 내수 사업하는 신재생 회사라던가, 원자력은 내수가 아니죠. 수출 많이 하니까. 예, 그 몇 개 있을 겁니다. 작은 회사들이라 언급하기 좀 그런데, 예, 거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었고요. 태양광이라는 거는 중국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태양광 시장 발전 단가를 떨어뜨린, 예, 좋은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저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국가들이 없어요. 다 쓸려 나간 거죠.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태양광 뛰어들었다가 수많은 기업들이 망가지고 그룹이 뭐 붕괴될 뻔한 적도 있었던까지 나올 정도로 태양광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태양광 제품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드디어 플러스로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됐더라라고 해서, 태양광 우리 투자하면은 꼭 소부장에 투자 많이 하거든요. AI 하니까 바로 그 소부장의 대표적인 엔비디아, 뭐 태양광 하면은 뭐 폴리실리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렴하게 사와서 운용을 해서 마진을 내는 회사들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국내에서는 상장 기업들 중에서 뭐 좀 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 이걸 좀 크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회사들, 예,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회사들을 좀 보시면은 낫지 않을까. 이제는 좀 소부장을 넘어가서 태양광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거냐, 풍력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보다 이제 요새 풍력을 많이 좀 밀고 있었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에 뭐 해상 풍력, 육상 풍력 이러면서 그 케이블을 되게 길게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케이블 관련된 것들이 해저 케이블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다시피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 왜 원전을 자꾸 주도적으로 밀려고 하는지 알겠는 거죠. 미국 내에서 백날 태양광 풍력 이제 키워서 하세요라고 해봤자 이 캐파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가격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국이 했던 에너지 말고 새로운 에너지, 미국이 제일 잘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 쪽이 좀 다시 발굴하자라고 해서 원전을 미는 건데, 원전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는 원전 중에 하나는 SMR이라는 게 있어요. 소형 원자로인데, 대형 원전은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를 두고 이제 생산하는 거고, 소형 원전은 뭐냐면요, 건전지입니다. 그냥 갈아 끼면 돼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전해요. 폭발 위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면 요 뭐 빌딩 하나마다 소형 원전 하나씩 그냥 딱딱 끼워 넣고 5년 되면은 또 갈아 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왜 이 시장을 미느냐? 대형 원전은 가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라늄을 계속 공급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형 원전은 미국 내에서 다 제조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팔아도 돼요. 미국 내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짓고 소형 원자로를 막 생산한 다음에 뭐 사우디요 몇 개, 뭐 중국이요 몇 개, 한국이요 몇 개, 배로 다 배송이 나가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모든 에너지를 통제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을 잃기 싫어서 지금 하는 싸움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이익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이게 원자력이었었는데요.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도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뭔가 산업이 다시 등장하면 결국은 소부장이 먼저 뜰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가 시공해 줄 건데, 누가 제일 잘 만들고 누가 제일 싸게 만드는 데인데, 중국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자기네 내수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관심도 없고 다른 나라한테 해줄 리도 없습니다. 러시아한테 맡기지도 않겠죠. 원래는 옛날엔 러시아한테 많이 맡겼어요. 원자력 하면 러시아 이랬었으니까.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프랑스 제일 비싸고 느리고 컴플레인 제일 많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하는 거는 유럽 애들 뭐 국가적인 눈치 보는 거 아니면은 어렵다는 거죠. 유럽에서나 먹힐라나 다른 데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한국밖에 없죠. 그럼 미국이 이걸 가지고 크게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한국이랑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뭐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 입찰한 거 자꾸 막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다, 뭐했다, 소송 걸었다 하는 이유가 같이 나눠 먹자. 예. 결국 좀 길들이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MR 시장이 나왔을 때는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의외로 미국의 SMR 회사들 지분을 많이 사들여서 놨었어요. 한 5년 전에 엄청나게 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샀을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사우디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이제 에너지 전환하겠다, 에너지 관련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중동의 건설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SMR 기업들은 미국에 또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를 최적화하게 맞춰서 건설 시공까지 다 하니까 한마디로 원키로 다 턴키 공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좀 박살나는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좀 중동의 건설을 좀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회사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만들기 전에 54,000원이었었는데 만 원 더 오르고. 예, 아유, 오클로는 제가 예전에 저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가을쯤에 세입자가 구독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을 빼면서 좀 좋은 주식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오클로요 딱 이러고 딱 갔단 말이에요. $7 했었어요.
요 언제야? 요 언제? 1년 전쯤에. 그래서 보세요. 그러고 나서 신기한 게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말해주고 나서 제가 안 사면 진짜 많이 올라요. 그렇게 놓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 치고 후회합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갔네요.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는 건 식품주. 삼양식품 많이 올랐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대장주가 오르면 이제 2등주, 3등주도 막 올라가는데 상승률은 1등주 저리 가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딱 사건이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곡물가가 치솟았다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식품회사들이 마진율이 갑자기 좋아지게 하는 시점에 가정 간편식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때 이제 K푸드가 전 세계를 뻗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한창 활발하게 있던 2014, 15년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식품주들 10배씩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초코파이를 12배가 올라갔어요. 중국에 진출하니까 5천만 인구가 먹는 초코파이가 12억 인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마디 그냥 딱 한마디로 딱 성립이 되는 거죠. 주가 12배 빡 올라갔었어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식품주들도 이제 우리나라 식품주가 내수가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럼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주가는 박살났어요. 그런데 실적은 나날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 너무 저렴한 상태까지 됐습니다. 삼양식품 130만 원 됐는데 27년 PER로 15배밖에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저는 얘가 광기가 붙으면 200만 원까지 뭐 가는 날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별로 사고 싶지는 않고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제2의 삼양식품을 찾아라라고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는 저는 풀무원. 세계 두부 생산 1위. 예.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PER이 5.8배까지 내려갔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배당되고 과거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이거 재무 정말 엉망이네 돈 더럽게 못 버네 이랬는데 그게 제 21년에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개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간편식류에서는 종류도 좀 많아서 얘가 후보군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은 그 기회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두 세계 1위, 피자 미국 1위, 아니면 두부 세계 1위 이런 식으로 해야 그 국뽕이 좀 딱 올라오면서 빡 올라가는데 예,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 교촌, 치킨, 대한민국 치킨 사랑인데 이게 수출을 참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뭔가 잘못됐을 때 품질이나 뭐는 잘못 없을 때 뭐가 문제인가 보면은 대부분 경영진의 잘못입니다. 그 경영진이 드디어 잘못을 깨닫고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영진이 교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외국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제가 원하는 대로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치킨은 서민 음식이에요. 근데 자꾸 외국만 넘어가면 이 IFC 같이 이런 큰데 입점해서 무슨 아웃백처럼 레스토랑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너무 안 맞잖아요. 외국에서 자꾸 사업 구조를 바꿔버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전략을 잘 잡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PER이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식품주 중에서 또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개 더 있을 거거든요. CJ 제일제당도 괜찮고 농심도 괜찮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수출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여기들을 잘 보시면은 삼양식품까지는 아니겠지만 광기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주는 여러 개 있어요. 그 시총이 낮은데 외국으로 수출이 좀 불티나게 나가는 데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진짜 많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제 기준이 시총 1조 이하는 언급 안 한다 해가지고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배당주 많이 올랐죠. 미국에서 벌어진 거는 배당주가 지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배당주 열풍이 부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벌써 배당주에 가까운 주식들이 꽤 올랐어요. 지주사도 이제 상법 개정이랑 맞물리면서 많이 올랐고, 또 현금 보유가 많고 PBR 낮은 저 PBR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인기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배당, 이제 그동안 현금을 쌓아놨던, 유보금 쌓아놨던 기업들이 어떻게 배당을 많이 풀어서 주가를 부양할 거냐, PBR 1 이상으로 어떻게 올라올 거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트렌드, 한 하반기 트렌드는 좀 배당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주사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요. 아직 별로 안 오른 지주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는 아직 안 오른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을, 그러니까 고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풍부한데 주가가 아직 덜 오른 것도 좀 있거든요. 이제 대형 그룹 중에서도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 관심이 원화 스테이블로 쏠려 있을 때 이제 빨리 다른 걸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 있었죠. 이미 많이 오른 것들입니다. 두산 엄청 많이 올랐죠. 예. 하나도 엄청나게 오르고 다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들 특징은 뭐냐면 계열사들 사업이 잘 나가는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열사 중에서 잘 나가는 거 없는 애들은 지주사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질문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고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지금 관심 없어 하는 거, 지금은 좀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거 좀 그런 것들 위주로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대중들이 가장 핫해졌을 때 그때는 그냥 팔고 나와버리는 전략을 써서 엄청나게 크게 먹는 전략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인기가 없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보니까 그게 제일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리스크도 제일 적은 것 같고. 그래야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병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 졸여서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투자법이 이렇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하반기에 그 배당 관련된 주식이 조금 유효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보다는 국내가 더 좀 전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 중에 이제 섹터가 있잖아요. 뭐 은행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배당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섹터가 유효할지랑 그다음에 이제 한 추천해 주실 주식 한 3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생방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종목은 제가 좀 힌트는 최대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종목 얘기가 제가 금감원에서 그 개인 투자자 대표로 4번인가 불려 나갔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 대표를 저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제일 깔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종목을 말씀드릴 수 어렵고 지금 미국 배당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당 수익률 8%짜리가 지금 배당 수익률 2.9%까지 내려갔어요. 배당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주가가 2.2배씩 올라가서.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배당주는 좀 많이 간 상태고 AT&T나 이런 데 보면 다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행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국내 배당주를 보시라는 얘기였어요. 하반기에는. 국내 배당주고 은행주가 배당주의 대표격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규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증권주도 지금 많이 핫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또 여의도에서 말해줘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 그러니까 시한폭탄 하나 달고 있어가지고 조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지주사가 그나마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지주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얘네들 말고 이제 좀 덜 오른 지주사 중에서 분명 알짜 계열사가 있는데 왜 안 올랐지? 하는 애들이 또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못된 CEO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기 돈 몰래 빼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가족화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게 돈 거쳐서 여기로 좀 수익을 빼돌리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거기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엔 빠를 거야. 내년부터 탈탈 털릴 겁니다. 싹 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그렇게 못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 기업의 순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틱하게 순이익이 증가하는데 배당 분리과세라는 법이 갑자기 통과되게 되면은 배당으로 빼면 또 상관이 없거든요. 대주주가. 예전에는 많이 빼면은 세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대주주가 배당으로 빼는 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내 돈의 절반을 국가로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배당으로 빼는 거 방법 외에는 돈을 따르게 빼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되면 회장님도 그래 그럼 그냥 배당으로 그냥 빼자라는 걸로 되겠죠. 그럼 배당을 빼서 PBR이 올라가고 뭐 증시를 올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뭐 그것까지는 제 관심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배당주 투자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노후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뭐 분기 배당하겠다, 뭐 무슨 배당하겠다 그러면 배당주 ETF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배당주가 늘어나면 월배당 ETF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월배당 ETF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부동산 사서 월세 받느니 그냥 이거 ETF 사가지고 매월 생활비 쓰자. 그러면 IRP나 퇴직연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이 그 ETF로 쏠리기 시작하겠죠. 그럼 배당주 ETF에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배당 성장이 되는 주식들로 돈이 다시 막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배당 성장 가능성 또는 순위의 리스트에 올라가는
뭐 1위부터 한 20위까지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국내에서 예상되는 것들. 걔네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겠죠. 그럼 걔네들 위주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는 게 하반기에 좀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시나리오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이게 항상 우리는 주식으로만 계산해야 되는데 정치 이슈랑 엮여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증시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면서 나날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상법으로 쥐어짜면 증시는 한 2년 정도 효과 보지 않겠나? 2, 3년짜리 효과가 아닌가라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좀 전망이 밝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길게 좋게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은 반도체가 우리나라 앞으로 먹거리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제 이런 회사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그 시장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5년 뒤, 10년 뒤 두고 보면은 아마 반도체 시장만큼 커져 있지 않을까? 예,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쪽, 특히 그 CDMO 기술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미국 쪽도 시한폭탄을 하나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쪽 리츠에 좀 약간 리스크를 하나 좀 계산하는 게 있어서 추천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 하나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되고 이제 하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딱히 사고 싶다 팔고 싶다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중립 정도. 예. 이게 또 바쁜 점심시간 내주셔서 또 와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직장인의 1시간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너무 아주 감사하고요. 그 1시간 안에 제가 내용을 빡빡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말하고 좀 건너뛴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시간상 좀 그랬다라는 점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